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집중호우 피해가 컸죠. 또 아마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어떤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런 뉴스가 또 이어질 테고요. 아직 폭우가 남긴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요. 우리 주거 환경이 그 취약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집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실까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지금 특히 이제 폭우 피해 큰 지역들 임시 숙소에 머무신다 하더라고요. 그 재해를 당하신 분들 침수가 된 집들 일단 복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좀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게 돼요? 일단 복구를 하게 되는 거는 일단 물을 빼내야 되겠죠. 뭐 양수기나 네. 등을 통해서 물을 빼내고 그리고는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지금 소방대원, 경찰, 공무원, 군인 등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물이 들어차면 가재도구를 다 꺼내야 되고 말려야죠. 그걸 말리고 닦고 하는데 문제는 이 가재도구들은 다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결국 이 일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그 가전 회사, IT 회사에서 AS 센터 직원들이 자원봉사하면서 현장에서 막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2,500여 명이나 네. 지금 거의 뭐 집을 잃다시피 한 건데 이게 그 복구를 해도 과연 안전하냐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 진단을 어떻게 좀 하게 되나요? 거의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수재 피해는 이제 화재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수재는 이렇게 물이 나가고 나면 마치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재 피해에 비해서 사실은 뭐 가전제품을 다시 쓸 수 없거나 가구 같은 것도 다 썩어요. 물이 일단 한번 들어온 건. 그래서 다시 쓸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피해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해는 그러니까 두 재해 다 엄청나게 심각한 재해인데 수해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보상에 있어서 이 집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눈에는 보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살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피해 보상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제도적인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게요. 사후적인 조치는 거의 없고요. 이 집이 안전한지. 그래서 2022년 8월에 서울에서 수재로 동작구하고 관악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네. 지하에서. 근데 그 이후로도 조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영화 티켓 말씀드릴 때 45만 장이 아니라 450만 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8312님이 바로 잡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450만 장이랍니다. 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주거 취약 이야기로 또 이어가 볼게요. 최은영 소장님. 만약에 이제 집이 파손된 게 있으면 무너진 게 있으면 다시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럼 100% 자기 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의 경우에는 네. 전파 주택 집이 완전히 다 무너지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3,600만 원 그리고 반파 주택은 1,800만 원을 국가와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죠. 그 외에는 근데 이 3,600만 원이나 1,800만 원 가지고는 집을 사실 지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기존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모금 활동들 하고 민간에서의 그런 후원금들이 굉장히 항상 좀 반복되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집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냥 완파 기준 3,600만 원 그냥 일률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제도가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해 규모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보상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거의 없거든요. 일손이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피해를 좀 산정을 제대로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또 현장에서는 딸릴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나눠주는 일만 해도 뭐 사람들 엄청 몰린다고 하는데 수해 지역까지 만약에 그게 겹쳤다 그러면은 공무원분들도 더 많이 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만 피해를 본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축사도 있을 테고 비닐하우스도 많고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손실 기준들이 있고 생계 지원금이나 그다음에 네.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피해를 충분히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을 찾아봐서 이제 산불이나 수재를 당한 분들하고 만나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원상 회복이 일상으로 회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고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비닐하우스는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이고 축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막 도로, 전기, 뭐 하수관 이런 인프라도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복구하려면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물론 그건 이제 공공의 또 영역이긴 합니다만 한 달쯤 있으면 또 막 태풍 올라온다는 이야기 많이 들릴 수도 있는데 미리미리 또 이것도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뭐 이게 다 복구가 될지도 모르겠고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예방 대책을 얘기하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악구 동작구의 그 지역을 가보면 서울에서도요. 네, 거기는 예를 들면 산 아래에 하천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하천이 원래 물이 다니던 지역인 거예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지하 문제는 어떤 예방 대책을 해도 어렵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눠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형의 특성상 그건 어쩔 수 네. 없으니 어떤 그럼 어떻게 지역은 될까요? 그렇고 이런 지역들은 지하를 사용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지하가 전국적으로 33만 가구가 넘는데 반지하 같은 지역? 이 모두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관악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이하게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지역이거든요. 원래 하천이 다니던 그러니까 여기가 복개를 해서 그렇지 원래 하천이란 말이에요. 아. 이런 곳은 사람이 살면 지하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침수에 특히 이제 반지하 주택이 위험하긴 한데 특히 이것도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더 위험한 곳이 있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조처를 하고 지하 중에서도 그래도 살만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고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수리만을 통해서도 좀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기만을 바라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괴감까지 드신다고 네. 최은영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그 한 3년 전쯤이었나요? 네. 반지하 2020 주택에서 이제 물이 차올라서 돌아가신 분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막 파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지역은 반지하 주택이 더 위험하다. 파악을 사실상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려진 게 없잖아요, 저희가. 기사 찾아보시면 어디가 더 그래요.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 망각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동작구에 사망 사고가 난 곳을 한 1년 정도 있다가 가봤거든요. 그 후에? 근데 이미 주민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게 살던 사람도 그 근처에 오래 살던 분인데도 여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가 문제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동작구 관악구 하면 매우 추상적이고 어딘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가 그때처럼 또 온다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제가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그때처럼 비가 안 오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민들은 망각을 하게 더 된다. 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피해도 반복이 되고 네. 그걸 이제 끊어놓자고 정책이라는 걸 동원하는 건데 달라진 게 없다. 좀 구체적으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여쭤보겠고요. 근데 일단 반지하 주택이 이게 주거비가 저렴하니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쪽을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게 30만 가구가 넘는다고요. 네네. 33만 7천 가구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에. 근데 특징이 굉장히 수도권 밀집도가 높아요. 96%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거든요. 특징은 주거비가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는. 네. 더 저렴한 반지하를 이용하게 되고 근데 원래 반지하가 이게
주거 용도가 아니라 대피소 역할로 처음에 시작됐다면서요? 네. 1970년에 예.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방공호로 사실은 의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서울의 주택 문제가 심각하죠. 수도권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원래는 사람이 사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닌데 사람이 사는 집으로 사용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특히나 이제 1984년에 이게 거의 제도권에 들어와요. 다 지하를 기존에는 3분의 2 이하가 상이 땅속에 묻혀야 되는데 이걸 2분의 1만 이제 묻히도록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지하에 사람이 사는 현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확산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제도적으로도 이미 그냥 주거로 계속 가고 있는. 네. 그래요. 이거 이게 근데 뭐 영화에도 좀 많이 묘사가 됐습니다만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오를 때 더 빨리 차오르고 대피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반지하와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 8월 8일의 사고로 아마 아실 텐데 물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와요. 예. 그 얘기들은 제가 여러 지역에서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발목 정도 차오면 순식간에 그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우리가 다시 없지 않을 테니까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즉시 집에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고 반지하는 특성상 어디로 나갈 데가 없잖아요. 창문에서 뛰어내릴 데가 없는 거죠. 땅 아래이니까. 그냥 현관과 계단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창문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그때도 2022년 8월에 발생했을 때도 창문을 통해서 나가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개폐가 안 되는 창이었거든요. 거기는 또 이제 치안 문제도 있다 보니까 왜 이게 이건 뭐죠? 방범창 네. 같은 것도 해다 놓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물막이 공사 같은 걸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단 밑으로 이제 물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건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인데요. 네. 제가 동작구 아까 갔다가 말씀드렸는데 예. 물막이를 해놨는데도 그냥 그 정도 비가 오면 바로 들이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막이는 그렇게 극한 호우가 아닌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낫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극한 호우가 뭐 100mm가 내린다 이러면은 대책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정도만 늦출 뿐 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으로 예전에 그냥 아예 반지하 새로 이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겠다. 아니면은 뭐 LH 같은 곳에서 매입하도록 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매입을 하고는 있죠. 근데 굉장히 더디게 되고요. 지금 뭐 LH와 S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최대 2,000호 정도 매입했다고 하면 네. 아까 수십만 가구인데 2,000호를 매입하면 너무 비율이 낮은 거거든요. 30만 가구가 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주택을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부터 저는 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지하를 좀 다양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지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지하는 괜찮으니까 20만 가구가 넘거든요. 서울에만 지하 거주 가구가 20만 가구라는 거는 강남 거주 가구하고 맞먹는 수치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하에 살고 계신데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넘고 네네. 수도권 합치면 30만 가구가 넘고. 네. 그런 상태니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지하 문제를 앞으로 지하를 안 짓겠다라는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너무 많은 지하가 있기 예. 때문에 그 지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까가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고 매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책이 되기 좀 어려운 게 그분들이 그곳에 사는 게 저렴해서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를 팔 경우에 주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따로 있을 텐데. 임대인들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는 그 관악구에 돌아가신 분도 자가였잖아요. 한 20% 정도 되고 어떤 지역은 임대인이 사는 경우가 4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대책은 또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자가가 아닌 분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가인 분은 어떻게 할까? 이걸 집을 LH나 SH한테 팔았을 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살 거냐.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얘가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겠다까지만 나왔지.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 살던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네. 없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되고 있느냐? 네. 그것도 완전히 거의 안 되고 있죠. 이건 근본적인 이유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을 SH공사에서 거의 공급을 최근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책이 좀 말로 나온다.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니 세입자들조차도 갈 곳이 없고, 제가 아는 경우는 딱 한 가구가 그 관악구 그 위험한 침수 지역에서 이사를 가셨거든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셨겠지만요. 근데 좀 희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라는 건데, 공공임대주택 자체도 사실은 뭐 다른 이걸 기다리는 무주택자들도 엄청나게 많으신 상황이고, 결국은 재원 돈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재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뭐 전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를 너무 비싸게 사니까 사지 말라 그랬고, SH공사 전 사장 같은 경우에도 매입 임대 주택을 비싸게 살 수 있으니 사지 말라고 했고, 이러면서 제도적으로 최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됐어요. 이런 그래요? 문제에 관한 해결이 빨리 필요하겠죠. 아이고, 근데 뭐 SH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뭐 부채 문제라든지 그 돈이 다 그냥 쉽게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경영자 입장에선 선택을 하는 건데, 또 한쪽에서는 열악한 주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런 자연재난일 때 더 부각이 되고, 분명히 또 그 사이에서 그동안 뭐 했느냐 이야기가 언젠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예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정부에서 계획을 세운 걸 집행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문제죠. 집행을 하지 않은 거. 그래서 매입 임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내년으로 2월 돼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이런 문제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띠면은 나아질 수는 있다. 사람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상으로 네. 살만한 곳으로. 그러게요. 이게 좀 해결책을 좀 같이 찾아봐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시는 분들 자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만의 또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성으로는. 네, 저희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주거빈곤 가구라고 하는 분들이 전국에 17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 공공임대주택을 최소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정부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약속을 지킨다면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연간 10만 호씩. 네, 연간 10만 호면 17년이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차곡차곡 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럼 그리고 연간 10만 호씩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재원은 그럼 그거는 가능한 상황일까요? 연간 20만 호 공급 계획도 재원으로는 가능하죠. 의지만 있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연간 13만 호, 15만 호 정도 공급됐고요. 윤석열 정부의 최소 10만 호였어요. 공공임대주택. 아니면 연간입니다. 연간으로? 네. 그래요? 네.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유형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게 그 매입 임대라는 건 어차피 이제 집을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땅도 필요하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집을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규로 임대를 이제 신축 같은 거 들어가는 것들, 속도 측면에서는 그러면 매입 임대가 더 훨씬 빠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단지형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얘는 의지의 문제고, 아까 계속 제가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얘는 의지만 있으면 1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해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 1년이면은 최소한 의지만 있다면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이 가능하다. 네. 예산 계획도 그렇게 세웁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배분하고 이런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나 고시원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냐의 정책 의지의 문제지 우리가 자원이 없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이재민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잖아요. 예. 2천 가구 넘게. 예.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성 산불이 2023년에 발생했어요. 예. 이럴 경우에 보통 대응은 임시주택, 예. 가건물 형식으로 하거든요.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하는. 네. 근데 이게 기한이 2년이에요. 어떤 기한이요? 살 수 있는 기한이. 어. 1년에서 1년 연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분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걸 이제 빌려서 쓸 수 있는 기한이. 네네. 아, 네. 지자체에서 가설 건물을 그 컨테이너로 된 집을 홍성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기한이 다 돼서 이분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집도 짓기 전에. 예. 근데 집을 지은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죠. 아까 비용 그 비용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파됐을 때 3,600만 원, 네, 반파가 예. 1,800만 원 지원. 네. 그런데 그런 게 2년까지만 여기에 살 수 있고 이 컨테이너를 사시던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나오세요. 이런 대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홍성 산불 이재민 중에 또 문제는 뭐냐면 세입자들은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에서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이 재난 사항과 관련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은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되는 편이다. 연간 최근 공급하는 건 우리나라. 그 최근에 그래도 늘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공급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 다른 나라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우리는 1989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그런데 매년 어느 정부든 여당 야당 뭐 민주정부 무정부로 상관없이 항상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뭐 전혀 부침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거. 네. 연간 최소한 한 10만 호에서 15만 호는 네. 꾸준히 공급을 하면 된다라는 거. 주거 빈곤 가구가 176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10년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 이게 근데 참 숫자로만 보면은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근데 또 현실로 들어와 보면 쉽지는 않고 그래서 아까 의지의 문제 되게 많이 또 강조를 해주셨네요.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면서 주거 그 취약 부분에서 더 많이 또 염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도 또 이제 폭염 경보가 더 많이 발효되어 있거든요.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강원, 전북 여러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외출 가급적 자제하시고 또 수분 충분히 또 섭취하시고 중간중간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건강 챙겨가면서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주거 취약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들 한번 또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그 주거 취약 문제, 특히 폭우에 폭염에 이 주거 취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 정말 많이 배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컨테이너 가설 건물 사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라고 1749님이 알려주셨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2015님이 매입 임대주택을 10만 호 공급하려면 1호당 한 집당 정말 저렴하게 1억만 잡아도 10조 원인데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연간 10조 원? 저희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20조 원이었습니다. 잡혀 있는 게요. 네, 2022년에.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10만 호로 적게 공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제가 이제 10만 호라고 얘기한 게 얘가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간 15만 호 정도 공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예산이 20조 원이었고 2022년에 15조 원으로 줄여서 굉장히 시민사회에서 농성을 하고 이 국회 앞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세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그래도 모범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공임대주택 이제 매입 형식으로 공공임대를 해주는 것들 사실 이제
많은 집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9236님이 저희 동네 한 블럭을 공공 매입으로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역 주민 대부분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게 재건축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아니 나 그 값에는 안 팔아 이러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는 의사고 예. 팔기 싫은 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팔 의사가 있는 분들 지금 부동산에 가도 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팔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그래서 지하 매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요. 팔 의사가 없고 그리고 결국엔 가격이 안 맞으면 사려고 하는 공공에서 감정평가한 가격과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눈높이가 가격이 다르니까. 다르면 이게 팔기가 어려워서도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게 또 나의 일이 되면 아마 또 이해를 또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내 집을 팔고 싶은데 뭐 나홀로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좀 취약 지역이어서 팔리지도 않고 내 집을 공공 매입 쪽으로 좀 매각을 하고 싶다. 혹시 먼저 어떻게 노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제도가 예. 굉장히 시점에 따라 다르는데 LH가 매입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집 파쇼라는 우리한테 거. 신청하세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매입임대 주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급하다 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그런 걸 안 하죠. 그래서 얘가 제도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이 공공에 먼저 노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22 쓰시는 분께서 반지하 사시는 분들 그 지방 빈집이나 거기 미분양 많은데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방법 안 되는 건가요? 보내주셨는데 근데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에 그 뭐 빈집을 준다라고 해서 이주를 쉽게 하시겠습니까? 집은 단지 집이 아니고 그렇죠. 그 주거 환경 그리고 이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의 생활권. 일자리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권재현님이 매입된 반지하 주택은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라고 어떻게 그냥 창고로만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창고로 하거나 뭐 일자리를 이제 거기서 작업장 같은 경우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하. 모임 공간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최근에 가봤을 때 그런 것도 좀 회의적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어쨌거나 습기, 여름에는 냄새 나고 곰팡이 이래서 창고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또 관리를 또 잘 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더위에 취약한 공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반지하는 특히 이제 폭우 내렸을 때 위험하고 가장 더위에 취약한 공간은 어디를 또 꼽아볼 수 있을까요? 쪽방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주택 이외의 거처라고 하거든요. 집도 예. 아닌 집들이 문제일 테고 그 노후 주택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는 노후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예전에는 단열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집이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거의 바깥하고 다르지 않은 집들. 집이 더 더워 이런 말 네. 나오면 그래서 아까 외출 자제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쪽방 주민들이나 고시원 주민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사실 그러네. 왜 더우니까 외출을 자제하세요 하면 집이 더 더운데. 집이 더 덥거든요. 그래서 지하 거리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옥탑방에 좀 살았거든요. 추울 때 정말 춥고 더울 때 정말 뜨겁고 하기사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는 게 그늘 찾아가는 게 주민센터라도 찾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극한 위기가 기후 위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수해도 문제고 산불도 문제고 그러게요. 늘 반복되고. 바람이 제가 올해 산불이 굉장히 남부지방에서 문제일 때 남부지방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람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강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나? 그러니까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누군가에게는 외출 자제하세요라는 말이 나는 어떡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냥 아예 단열의 개념조차 없이 지어진 집들
사람이 살기 힘든 집들, 뭐 여전히 슬레이트 판자 같은 걸로 지어진 집들도 많고 쪽방촌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쪽방촌은 이것도 어차피 보면 이제 사람이 지은 집들일 텐데 공간이 또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그래도 반지하는 처음에는 그래도 대피소 역할이라도 했었던 건데 쪽방촌은 어쩌다가 이런 구조로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일종의 이제 촌이 군락이 형성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이 됐을까요? 일단 교통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특징적인 것이 서울역 역설적으로요? 앞에 교통이 그렇습니다. 좋은 곳. 대전역 앞에 교통이 좋은 곳들에 여러 전국에서 모여 드시는 거죠. 가난한 분들이 도시로 과거에 농촌에서 도시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정착하는 곳들이 이곳이 될 것이고요. 어떤 지역들은 과거에 그 성매매 하던 곳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쪽방촌은 원래 이렇게 쪼개져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 놓은 거죠. 임대인들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임대인들이. 네.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이네요. 교통이 좋은 곳에 쪽방촌이 많다. 그렇습니다. 또 일자리로 또 그분들은 또 다녀야 하시니. 예. 그분들은 자동차가 승용차를 보통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하. 교통이 편한 곳에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쪽방촌이 많이 생겼다라는 참 역설적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쪽방촌은 주택으로 인정이 안 돼요? 주택이기도 하고 사실은 주택이 아니기도 합니다. 쪽방은 어떤 주택 유형의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 유형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거는 여관 여인숙이 쪽방이기도 하고 고시원이 쪽방이기도 하고 쪽방의 개념은 이제 주택이- 넓은 개념이니까. 네, 쪽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쪽방은 엄밀한 의미로 개념이 없어요. 쪽방촌은 있는데 그래서 전국에 10개의 쪽방촌은 있거든요. 그건 정의가 있는데 쪽방은 정의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쪽방촌의 개념은 있지만 쪽방의 개념은 모호하다. 네, 전국 10개여서 그래서 이게 또 문제인 게 전국 10개의 쪽방촌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네. 그러면 그거보다는 작지만 쪽방촌들이 전국 어디에나 있거든요. 예. 없는 곳이 없어요. 예. 이런 곳은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또 문제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10개 쪽방촌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러니까 쪽방촌으로 인정받지 못한 쪽방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차라리 모여 있기라도 하면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한 집 한 집 듬성듬성 있는 쪽방은 그런 지원에서 또 사각지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택법상 1인 가구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14제곱미터. 한 4평 조금 넘는 거예요? 네. 근데 쪽방은 보통 1평에서 2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못지않게 비싼 거예요. 한 평에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10평이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임대인들에 의한 건데요. 이게 그래서 야.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1제곱미터짜리 고시원 쪽방을 유엔 주거권 특보가 와서 보시고 2018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임대인들은 그런 의도나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테니까. 쪽에서 네. 많은 사람에게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못하게.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근데 쪽방도 월세로 따지면 공간 대비 월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법 사채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자 1% 이러면 되게 싸 보이는데 그 연간으로 따지면 수백 %가 되는 것처럼 한 평당 얼마 이러면 싸 보이는데 그걸 곱하기 10, 20 해보면 엄청난 금액인 거네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최저주거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14제곱미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쪽방은 왜 3.1평일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최저주거 기준의 현재의 한계죠.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1인 가구 예를 들어서 4.24평 14제곱미터 안 되는 2평짜리에서 살고 있으니 당신 처벌 이거는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러면 그런 집을 만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하도 아주 열악한 지하는 네네. 그런 곳에 임대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관악구에서 아까 제가 한
한 집이 임대주택으로 이사 갔다는 예. 걸 경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집에 다시 가보니까 30대 청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또 들어오죠. 네,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하거든요. 물이 100m 차면 그 폭우가 내리면 거기는 다시 똑같은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집인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갔는데 거긴 다시 취약계층이 거주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이런 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고시원이 너무 좁은데 이걸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하 같은 특정 지역, 물이 잘 차오르는 지역, 여기는 폭우 내리면 사람 자다가 죽어요라고 해서 이사를 시켰는데 또 한 다른 집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네. 이게 참 순환도 이게 참 씁쓸한 순환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 고시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고시원이 뭐 예전에 진짜 시험 공부하러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고시원에 고시 준비하러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집 구하기 어려워서 그냥 싼 값에 살기 위해서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나 직장인들도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또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시원도 쪽방과 환경이 굉장히 유사한 곳이 있고요. 고시원은 좀 근데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고시원이 월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 뭐 빌트인으로 막 가구 쫙 돼 있고 네. 안에 화장실 뭐 샤워장까지 돼 있는 데들도 있고 네. 진짜 한 평도 되지 않는 네. 곳도 있고. 네. 고시원이면서 쪽방인 곳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시원은 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악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난방 냉방이 제대로 안 돼요. 이런 극한 그렇죠. 기후에. 그래서 중앙에서 에어컨을 트는데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창문 없는 곳 냉기가 많죠. 들어오지 않고 쪽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에어컨을 달았다고 엄청 선전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산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쪽방에 사시는 고시원에 사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더 여름에 문제가 돼요. 아 창문 열어놨을 때 이제 문을 치안 열어놨을 때 측면에서.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에어컨 설치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쪽방촌에. 그러네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창문 하나 있는 방은 뭐 월 한 5만 원 더 비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이거를 도시 차원에서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쪽방, 옥탑방, 고시원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럼 어디 가란 말이냐. 나도 뭐 반지하에서든 살아야 되고 옥탑방에서든 살아야 되고 한 달에 뭐 15만 원, 2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뭐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근데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예. 굉장히 이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도 있어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48%가 안 되는 분들 예.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120만 원보다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까 176만 주거빈곤 가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그분들을 다 공공임대주택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주거급여라는 통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그래도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제도적인 한계가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는 쪽방촌 지금처럼 열악한 쪽방촌에 사는 경우에 주거비 지원을 하지 않아요. 주거비 지원을 한다라는 건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분의. 예. 그런데 돈은 주는데 우리 쪽방촌은 열악한 주거기 때문에 주거권을 그분이 향유한다고 할 수가 없죠. 국가가 돈은 줘요. 네. 30만 원이 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생활비로 그냥 네. 쓰실 수 아니 있겠구나. 아니 임대료로 지급을 하는데요. 아, 임대인에게 들어가요, 쪽방촌에 사시잖아요. 예. 아 임대인에게 바로 이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빈곤 비즈니스로 접근해요. 빈곤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게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쪽방촌에 이렇게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에게는 주거비 지원을 안 해요. 더 좋은 곳에 가셔야 지원을 주거비 드린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아까 14제곱미터 그러니까 4.24평 안 되면 집으로 인정 안 해주는 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평짜리에 살고 있는데 지원금이 나오면 이거 되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도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시 필요하다라는 건데 다른 나라는 주거비 지원을 할 때 주거품지라고 연계를 해요. 살만한 집에 사셔야 주거비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제도 개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나라는 빈곤 비즈니스를 통해서 결국은 임대인만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거급여를 매년 올리는데 그럼 그게 그분의 주거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그 소득이 계속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 설계가 새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근데- 나라는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쪽방을 쪼개고 최대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한 국가의 제도 설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물론 그게 이제 없어요. 그렇게 쪽방을 이제 제공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그 사람들 살 곳도 지원해주지 않느냐라고 또 이제 보실 수는 있는 거고 양면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아주 짧게 좀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지 요 한마디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후 위기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은 우리가 노력으로 의지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쪽방촌 개발이 멈춰서 있거든요. 영등포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죠. 개발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두지 말고 없애고 새로 지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참 항상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추진한다라는 기사만 몇 년째 반복돼 있고. 네. 야,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